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초선 박사 27회 시작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저희, 달만. 그러니까 한 달 만에 국정감사를 끝내고 네.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한 명은 결국은 못 나오고 세 명만 나왔어요. 근데 최영 국감이 안 의원님께서 오늘 국정감사 최영 의원님이 뭔가 많이 하고 계세요. 상임일 3개를 하더라고요. 오늘도 지금 국정감사가 아직 안 끝나셔가지고 최 의원님은 아쉽게도 못 오셨는데요. 오늘은 3명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용 의원님 왜 이거 안 가져오셨어요? 네, 명찰 깜빡했습니다. 급하게 저녁 식사하고 오느라고. 네.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아, 이거 이름표 이제 필요 없다. 네. 얼굴이 전혀 이름표죠. 아니고. 얼굴. 얼굴이 이름표. 네. 김현정 의원님은 더 커진 것 같은데 이름표가. 정말 잘 보이네요. 잃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름표? 이런 이름표가 차에 한 10개 있어요. 아, 10개 있으세요? 10개 있는데 우리 10개 만들었는데 내가 이제 조그만 걸가 너무 막 우리는 약간 좀 쑥스럽잖아. 너무 크면. 그래서 조그만 걸 다는데 급하게 이게 내리는데 이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고 왔어요. 제 거하고 비슷한. 제가 저는 계속 2개인데 요건데 그 전당대회 때인가 이걸 달고 앉아 있었더니 이재명 그때 당 대표님이셨던 것 같은데 악수하시면서 뭐 이런 거 달고 다니냐고 놀리시더라고요. 네, 대통령님은 이름표가 필요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처음에 정치할 때 비상금 부대변인부터 하셨잖아요. 아, 비상금 부대변인. 비상금 부대변인 하면서 그때 막 그 정말 비상금 부대변인 원래 이게 논평기에 거의 없는데 정말 열심히 막 쓰고 그래갖고 막 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자기 알리려고. 그러셨구나. 네. 그 김현정 의원님도 그렇게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비상금 부대변인 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했나? 비상금 부대변인, 노동대변인, 당대변인, 원내대변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와. 대변인은 다 거의 했네. 뭐 대변인계 터줏대감 거의 그만 좀 하고 문제 물려줘요. 수석을 하지 못해, 수석을. 수석까지 하려고 그래. 수석해야지, 수석. 이 대통령님의 루트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비상금 대변인도 이거 부대변인부터? 빈익빈 부익부 네. 하던 사람만 계속하고 안 하는 사람 절대 못하고. 갑자기 왜 화살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하던 지금? 사람 계속하는 거는 김현정 의원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와. 박재희 의원도 지금 대변인이잖아. 전 처음이에요, 대변인. 그 전에 저거 네. 더 좋은 거 있잖아. 그 아, 좋은 거 부총장. 뭐 모르겠는데요. 열심히 당을 위해 아니 두 분은 일을 했습니다. 1호 영입인지 뭐몇 영입인지 아니에요? 두 분 다? 몇 톤지도 기억 안 나는. 저도 아, 21대 때 영입이었어요. 떨어져서. 맞아요. 그 보니까 방송 그 뭐 영입인재들 방송 그런 거 유튜브에 흔적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때 현재 이소영 의원하고 같이 방송 맞아요. 많이 나갔는데 제가 본 게 이소영 의원과 야, 같이 나왔던 진짜. 방송이었어요. 이소영 의원은 되고 나 떨어지고. 제가 오랜만에 돌아와가지고 지금 현재 73명이 시청 중이네요. 이게 아직 우리 이제 얼른 들어오세요. 네. 오래간만에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하니까 모르셔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는지. 이제 앞으로 저희가- 놀고 먹고 한 게 아니고요. 국정감사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10월 한 달. 네. 파김치가 되는 모습들 확인하고 계시죠? 네. 네. 여기 지금 이제 맛있게 저녁을 먹었는지 서로 안부 인사를 하고 계시네요. 네. 네, 일단 저희 식사하시면서 그러면은 저희 방송 들어주시고요. 오늘은 3명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부터 진행할까요? 네. 저희 에이펙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에이펙이 이제 역대급 성과로 마무리하고 이제 예산 국회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에이펙의 성과를 점검하고 저희가 국회에서 빠르게 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할 것들을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에이펙 갔다 오셨어요? 저는 의원들은 못 가는 줄 알고 사실 별 준비를 못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신청해서 갈 수도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는 이용 의원님 다녀오셨더라고요. 네, 갔다 왔습니다. 네. 그 금요일 저녁 그 만찬에 정상 환영 만찬. 네, 거기에 이제 다녀왔고요. 그 현장에서 그때 차은우 배우가 사회를 보고 그 지드래곤 네, 공연도 네, 하고 네, 뭐 네. 여러 가지 공연이 있었는데. 아, 그럼 그 홀 안에 다 네.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그럼 에드워드 리 셰프님의 식사 네. 이제 하고 테이블이 이제 쭉 있고 그 테이블마다 한 10명 가까이 이제 이렇게 다 앉아 있었고 저희 테이블에는 그 호주 총리 의정국장과 인도네시아 대통령 보좌관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날 행사 진행하는 와중에 이제 대화들을 할 거 아니에요. 통역들도 배치가 돼 있고. 근데 그냥 제가 원래 그런 성향이 아닌데 애국자가 되더라고. 막 국복이 차오르는 그런 느낌. 그 사람들한테 그 음식부터 K푸드, 뭐 공연, K컬처, 네. K방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내가 막 설명하고 있더라고. 어느 순간 보니까. 근데 실제로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21개국, 21개국이었는데 정상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겨루면서 사실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한국의 이런 눈부신 어떤 그 발전과 성장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좀 감동적인 어떤 그런 자리였고 그 얘기하는 게 준비가 굉장히 치밀했다고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외국인 그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동선부터 시간 움직이는 시간들을 다 분초 단위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 안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라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아무튼 그 자리에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좀 느낌이 남달랐습니다. 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을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다고. 그만큼 이제 되게 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으로 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캐나다 이제 이렇게 정상들이 부부끼리 와서 이제 사진을 찍잖아요. 이렇게. 네네. 그러면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서 있고 각국 정상 부부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와 찍고 나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니까 빨리빨리 해줘야 되잖아. 근데 캐나다 총리 부부가 왔을 때는 한참을 얘기했다는 거죠.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캐나다의 그 저기 잠수함 수주 50조짜리 잠수함 수주를 독일과 경쟁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네. 그래서 그 총리가 우리 김민석 총리가 그 같이 하나오션도 방문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느라고 이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전략적으로 그런 걸 다 계산해가지고 다 이렇게 그 사진 찍을 때도 그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다 챙겼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한 국가는 어디더라? 그 인도네시아인가요? 우리랑 뭘 했는데 뭐 주기로 했는데 안 준 나라가 하나 있다며 인도네시아. 거기는 짧게 했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항의의 표시로. 철저하게. 항의의 표시로.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실 에이펙을 시작하기 전에는 여기 준비가 정말 잘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불안감이 많았죠. 잼버리 생각났죠. 잼버리. 그러니까 잼버리 때처럼 오죽하면 총리님께서 그 바쁜 와중에 10번이나 경주에 내려가서 챙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숙박이나 교통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꼼꼼하게 챙긴 덕분에 문제 없이 잘 끝난 것 같고 그뿐만 아니라 또 관세 협상 때문에 관세 협상이 너무 불확실하니까 이번에 왔을 때 과연 이게 좀 잘 마무리될 수 있을까 미국과 뭐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우려 같은 게 겹쳐가지고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 걱정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았지.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막 그거 갖고 뭐 빈손 외교다 그러면 뭐 그러니까요. 막 트집만 합의문을 못 적었다 뭐 이런 것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씩 잡아가지고 뭐라도 하나 꼬투리 잡으려 그러는데 외신하고 전문가나 국민의 반응은 그게 아니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제 그 김민석 총리님이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 줬잖아요. 본인이 총리 되기 전이었는데 이게 이제 정권 바뀌고 4개월 뒤에 치료해야 되니까 엄청 이게 걱정이 많이 되고 그런데 자기가 총리가 돼서 이거를 맡을 거라고는 맡을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책임감 때문에 10번 가게 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습니다. 에이펙 준비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뭐 다행스럽게도 초반에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하는 방식으로 협상도 이루어졌고 관세 협상. 또 대통령 뭐 3,500억 불에 대해서 이게 다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뭐 외환 시장이라든지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컸었는데 3,500억 불 다 그렇게 직접 투자를 일시에 하는 것도 아니고 나눠가지고 2,000억 불 우리가 투자하고 기존의 마스카 투자 1,500억 불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잘 협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대통령님의 기지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핵 추진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부분도
그동안 우리가 사실은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을 30년 수건이었죠. 네, 덜컥 이루어내는 그런 사실 쾌거 아닌 쾌거를 이루어내서 사실 국민의힘이 많이 당황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할 말을 못 하죠 뭐. 평가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건 내색을 못 하고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는 비판도 아예 못 하는. 비판해요. 해요? 네. 이것도? 또 트럼프가 필리 조선소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필리 조선소에는 그거 만들 수 있는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한 얘기다 막 이런 식으로 또 막 꽈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 단독 보도를 하나 봤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핵잠 건조를 승인했잖아요, 트럼프가. 그런데 이제 그거랑 이제 20% 이내의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핵 연료를 사용하는 걸 승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직 명확하게 얘기 안 했다. 그래서 그거는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오늘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핵잠 건조 승인했기 때문에 그 뒤에 따내는 핵 연료를 사용할 수 있대요. 왜 그러나 했더니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이 2015년도에 체결됐는데 유효 기간이 20년이래. 2035년이면 끝난대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래. 그리고 그 핵 원자력 협정의 내용도 그 핵 무기를 했을 때 적용되는 거래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연료잖아, 연료. 근데 그런 해석도 있는데다가 그 협정 기간 자체가 35년에 끝난대.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국방부에서 발표했지만 이게 핵잠에 대해서 건조가 20년대 후반쯤에 건조가 시작되면 2030년 중후반쯤에 그게 이제 완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이 그 건조가 완료될 시점 되면 2035년이 넘어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연료 넣는 거는 문제될 게 없다.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앞으로 사실 조금 헤쳐나가야 할 이슈들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은 그동안 무수히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다는 것이 그리고 또 놀라운 것 같고요.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부 장관이라고 부르나요? 헤르메스인가? 네, 국방부 장관이었고 그 사람이 와서 한 얘기도 확인이 됐는데 그 장소에 대해서는 MOU 있죠? 팩트시트 거기에는 명시되지 않을 거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필리 조선소를 고집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더라고요. 사실 우리 조선소에서 지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또 국민의힘이 또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또 이렇게까지 되면 또 뭐로 트집 잡을지. 네, 그래서 관세 협상도 이렇게 무리 없이 끝났고 또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기업들 캐나다 잠수함 사업뿐만 아니라 무슨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경기 인천 지역에 2031년까지 50억 달러 투입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 그래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직접 투자라고 하고요. 그래서 CEO 서밋에서 약속된 투자만 해도 13조 원 규모다. 맞아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좀 우리 대통령님의 어떤 실용주의 노선에 걸맞게 이번에 성과가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계속 국민의힘에서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핵잠 건조 승인을 왜 공개 정상회담에서 얘기를 해서 중국을 자극하느냐. 중국을 자극하느냐. 언제부터 중국? 그러니까 세시해요 건다 그 욕하다가 또 갑자기 중국을 본인들이 중국을 자극하고 있었는데 평소에. 근데 그것도 강훈식 비서실장 말에 의하면 중국도 설득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할 얘기도 없을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또 서해 구조물하고 한학령 문제 또 한한령 그거 해결 못했다고 또 트집 잡더라고. 근데 한학령은 박근혜 때 사드 배치해갖고 터진 문제잖아요. 네. 근데 그 두 가지도 보니까 그 한중 정상회담에서 좀 물꼬를 튼 거 아니에요? 네. 그 해결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해서 실무 협상 통해 갖고 방법을 모색하기로 이렇게까지 돼 있더만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카카오톡 VPN으로 맞아. 접속 가능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아니 접속이 가능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 막았었는데 10년 전에 막았던 거잖아요. 중국에서. 그래서 한한령 때부터 막아놓았던 거를.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가 많은 실리를 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지금 후속 조치들 사실 대미 투자와 관련한 그런 법 같은 경우 이제 산업부에서 지금 막 빠르게 성안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뭐 아무튼 국민의힘이 그렇게 고대하는 뭐 팩트시트 내지는 뭐 협정문 그런 것도 조만간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빠르게 이 뒷받침하는 역할을 국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에이펙 그 다자 회의하고 그 각국 간의 정상회담 한 거 보면서 윤석열 3년 동안에 외교 참사 일어난 거 갑자기 생각나지 않아요? 바이든 날림부스에서 네. 왜 바이든 투타임에서 왔다 갔다 하다 3초 굴욕 회담 뭐 그거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요. 일로 가면 절로 가고 절로 가면 일로 가고 쫓아다니다가 3초 만에 그냥 끝나버리고. 정상하고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뒤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쩍벌하고 앉아 있어가지고 그 상대방이 어디에 눈을 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맨날. 그게 항상 정상회담 하고 나면 지지율이 뚝뚝 떨어져.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그렇게 역대 대통령 처음이잖아. 국빈 방문하고 정상회담하고 그럼 올라가야 되는데. 국민들이 걱정해. 오늘도 무슨 사고 집안에 가면 무슨 사고 칠까. 한일 정상회담 한중 관계도 아직 파탄 내놨잖아요. 파탄. 그걸 관계 회복 시키고 이번에 그렇게 잘했는데 그걸 무슨 또 당당하지 못하게 했다고. 참. 그리고 즉 경주 실제로 가보셨으니까 경주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경주를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경주 관광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금관 그 신라 금관 같은 거 지금 경주에서 전시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전시회도 굉장히 성황을 이루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에이펙은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그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경주나 경북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어떤 계기였던 것 같고 그날 행사장에서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꽤 많이 왔어요. 와가지고 뭐 그래요. 셀카 찍고 지도부는 안 갔잖아. 뭐 난리더라고. 그러니까 지도부는 안 갔는데 지도부는 안 왔는데 여러 의원들이 원래 또 와가지고 왔구나. 뭐 정의선 회장, 이재용 회장 붙잡고 막 셀카 찍고 막 진짜 뭐 그러고 밖에 나와가지고는 뭐 에이펙이 어쩌고 저쩌고 뭐 선거가 아니 그리고 정말. 에이펙이 성공한 게 경북도지사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그렇게 얘기한 거보다 기가 막혀가지고 행사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들 모여가지고 무슨 에이펙 성과 보고에 에이펙 성공이 2초로 더기래잖아. 이재명 얘기를 1회 저게 지금 말이냐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성과 보고회를 한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그러면서 대통령이나 총리, 정부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아니 뭐 이철우 지사가 무슨 정상회담을 했어요. 뭐 거기에 뭐 들어오긴 했어. 그냥 행사장에 우두커니 앉아있던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다. 저렇게 그 우리 국민들 민심을 저렇게 모르고 왜곡하니 저렇게 얘기하면 그냥 국민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아직 수준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저도 저 기사 보고 정말 국민의힘은 진짜 자기 자신들의 세계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뭐 저런 뉴스를 보게 되면 다들 국민들께서도 참 혀를 차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짜 뭐 실수를 금하지 못할 것 같아요. 21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행사인데 경북도지사가 21명의 정상들과 인사나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짜치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에이펙은 아니 그 성과를 좀 더 얘기해 주셔야지. 성과요? GPU도 있잖아. GPU 맞아요. GPU 26만 장. 그 지금 깐부 치킨집 그게 그 자리가 그 너무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가지고 1시간밖에 못 앉아 있게 제한을 걸었다잖아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합석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깐부 치킨도 얼마나 유명해졌어. 그러니까. 참 깐부가 또 이렇게 오징어 나라 거기 오징어 나라 맞죠? 오징어 게임. 오징어 나라 우리 옛날에 회사 옆에 있던 그 저 술집 이름이었는데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네. 깐부 친한 젠슨 친구. 황의 딸. 그러니까. 34살이라는 것이 온 세계에 알려진 그분. 그분이 추천해가지고 깐부 치킨을 장소로 정했다. 또 그 국민의힘이 그 GPU 원래 우리 대통령 공약이 5만 장이었잖아요. 그거 진짜. 불가능하다고 거짓말 치지 말라고 막 찢어버리고 그랬잖아요. 막 양양제랑 나경원 등등. 그러니까요. 근데 5개월도 안 돼가지고 26만 장을 이제 확보했으니까 또 그거 얼마나 또 그걸 또 이렇게 비판하더라고. 트럼프가 국내 GPU 해외로 못 나가게 하겠다. AI 기술을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거 갖고 또 나라가
잘 안 되길 바라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그거 갖고 또 그거 봐라. 뭐 어차피 뭐 26만 장 저거 아니냐 또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요. 중국을 대상으로 한 거라고 또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제대로 뭘 알고 비판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일단 지르고 봐 일단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그 정말 오죽하면은 윤석열이가 한동훈 잡아오라고 총으로 쏴 죽인다고 그거를 농담이라고 실들이 치냐고. 진짜 이제는 이 정당의 제대로 된 정당인가 하는 의구심까지 갈 지경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본인들도 사실 보니까 뉴스 그 한국경제 보도를 보니까 지금으로선 부동산 대책밖에 없다. 얘기할게. 부동산도 9주 만에 이제 저 모름새가 진정된 거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 문제 왜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뻘짓하지는 말아야 된다. 이거를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게 한국경제에 나왔더라고요. 누가 인터뷰했어? 근데 한 국민의힘 의원 이런 식으로 익명의 의원 익명 처리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지방선거 전에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든 실수를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철저히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장동혁 대표 뭐 투기 의혹이기 때문에 투기 의혹 투기. 투기. 땅 투기 맞아요. 그 의혹이 제기했더니 팔아버렸잖아요. 맞아요. 계약을 파기했더라고. 예결위 할 때 습득한 정보를 가지고 땅을 산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의혹이 있죠. 계약 단계에서 걸렸구나. 네네. 계약만 체결한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거를 해지란 거야. 떳떳하다면서 주말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가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여기로 넘어갔는데 저희 내란동조 국정마비 민생 포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제1야당이 이렇게 됐는지 국민의힘 얘기를 또 김현정 의원 그러니까 이거 하나씩 짚어야 될 것 같은데 내란동조 관련해서는 왜 추경호 의원 특검에서 구속영장 청구했잖아요. 저희 대통령님 시정연설 하시는 날. 그걸 가지고 왜 그 시정연설 보이콧을 하고 그러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상복 입고 그랬어요. 상복 입고 저 있잖아. 상복 입고 저기 들고 근조해갖고 들고. 자유민주주의라고 적혀 있어. 그거 진짜 웃기잖아요. 자유민주주의가 죽었다는 거잖아. 민주주의를 죽인 게 누구야? 윤석열이 내란 일으켜갖고 이렇게 된 건데 그때는 말 한마디도 안 하다가 투표 방해하고 그래서 조사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특검하고 지금 그 민생 그 예산 처리하는 시정연설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대체. 저러고 있어 저러고. 네? 그런 이미자이냐? 거 아니에요. 이미자 의원님 같네. 환노이죠 환노. 근데 저렇게 해서 친북 시위를 하겠다 그랬는데 대통령 지나가는데 우리 대통령님 지나가시는데 막 막말을 막 범죄자라고 하고 막 꺼져라라고 재판받아라라고 하고 기본적인 수상들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이현정당 해산으로 소멸될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지금 당장 추경호 지금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그 전에 우리 그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얼마나 많이 윤석열 정치검찰이 그 표적 수사하고 정치 기소했어요. 376번 수없이 압수수색하고. 그때는 맨날 하는 얘기가 죄 없으면 수사받아라 뭐. 맞아. 한동훈이 그 저기 체포동의안 국회 왔을 때 거의 30분 넘게 맞아요. 막 구구절절이 거의 뭐 피의자 신문하듯이 막 구구절절이 막 떠들었잖아요. 근데 무슨 지금 보니까 추경호 관련된 혐의가 적어도만요 그거 그 저기 뭐야 내란에 대한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야. 그러니까 이거 사형 무기징역만 있는 거 아니에요? 계엄 해제 의결 방해하는 행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중심으로. 유죄로 판결 나면 그렇죠. 사형 무기잖아.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추경호 의원이 변명하는 게 뭐 그때 그 계엄이 그 계엄에 대해서 그 계엄이 뭐 표결 뭐라 그래 그걸 이법성 포고령에 대한 이법성하고 뭐 표결 방해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그 계엄이 표결을 방해하는 그런 거라고 그런 의도였다는 거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변명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무슨 말이지?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헷갈리는데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제 계엄이 국회의원들이 그 표결을 하러 들어가는 거를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걸 자기는 몰랐다. 표결 방해 의도가 몰랐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경찰이랑 시민들이 막 그 대치하고 있었잖아요. 군인들 그렇죠. 들어오고 우리 담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시민들도 다 이게 불법 계엄이라는 거 인지하고 있었고 빨리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는 거 인식하고 있었는데 본인들만 몰랐다는 거, 본인만 몰랐다는 거잖아. 아니 그리고 다 떠나서 국회의장이 그 본회의를 소집을 했고 그래서 뭐 이제 몇 시에 어디로 와야 된다 공지가 났는데 그걸 확인하고도 네.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들끼리 의원총회 하는 거잖아요. 보통 본회의 할 때 의원총회 네. 하는 거는. 근데 다른 장소로 지금 의원들한테 모이라고 강사. 했다는 거는 사실 그냥 그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너무 그리고 분명한 것 저 같은데. 기사가 이제 어제 중앙일보에서 기사가 하나 났는데요.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은 중앙일보는 그 추경호에 대한 영장 청구서가 이제 200페이지 가까이 되거든요. 100 몇십 페이지였는데 그거를 입수하고 기사를 쓴 것 같더라고요, 내용이. 근데 보면은 특검이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은 이 12월 3일 날 내란 전에 이미 그 추경호는 알고 이 있었다.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거 맞아요. 네. 아니냐라는 상황에서 12월 3일 상황이 벌어졌고 그날 11시 22분에 윤석열하고 추경호가 통화를 합니다. 근데 그때 통화 시점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윤석열이 추경호하고만 통화한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뭐 홍철 정무수석을 포함 나경원하고 여러 사람들과 아주 긴박하게 통화하는 상황이었고 나경원 의원도 통화했어요. 네, 통화했어요. 그 와중에 이제 추경호하고 통화했는데 한가로운 얘기 하려고 안부 전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통화했다라고 2분 정도 통화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잡고 들어가는 거고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자정 직후에 추경호가 의원총회 장소를 마지막으로 공지하는데 공지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공지 장소가 당사였어요. 당사였지. 예,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의원실의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추경호가 시간을 좀 더 달라라고 하고 저기 표결을 지연을 요청합니다. 지연시키려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는 추경호의 단순한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 계엄 해제 의결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 그러니까 내란에 철저하게 복무한 행위,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역할을 했다라는 거고 국민의힘이 저렇게 지금 발끈하는 거는 저는 두 가지 맥락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국민의힘 자체가 위헌정당으로 규결되는 핵심 고리거든요. 그럼요. 두 번째는 당사자들 문제예요. 자기들 문제. 그러니까 추경호가 저렇게 되는 거는 표결 문제에 참석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위기의식이 이제 스스로들이 발동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뭐 참고인 조사도 받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만약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의원들이 추경호와 어떤 공모 내지는 이런 의논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행위들을 조직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그 책임도 피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절박하게. 권성동 때하고는 좀 또 달라요. 그렇죠. 권성동은 그냥 대응이. 권성동 때는 저런 거 안 했잖아요. 네. 피켓팅도 안 하고. 근데 그때 원내 그 대표고 원내 지도부들 8명인가가 같이 회의하고 막 이런 것도 나와 있었고 네. 또 추경호가 12.3 불법 계엄 이전에 윤석열을 만났다는 것도 확인됐잖아요. 다른 의원 둘하고 같이 만났다는 그것도. 그래서 사전에 인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정황 증거인데 곽정근 특전사령관이 이제 재판에서 증언했잖아요. 그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행사 끝나고 윤석열이가 만찬하는 자리에서 정치인들하고 한동훈이 잡아와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 이 얘기를 했다라고 폭로를 했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보면 10월 달부터 한동훈 안진이 이제 죽일 대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 당시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하고 같이 공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제 원내대표가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를 통해 가지고 표결 방해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다라는 정황도 그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일정 부분. 거기다가 이제 분명한 거는 18명을 들어가서 표결했잖아요. 표결에 참여를 했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당사로 그 의총장소를 바꾸는 바람에 가서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윤석열과 계속 통화하고 의장하고 통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건 뭐 명백하게 내란 동조 아니고서는 이 동조가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 아니냐라고 특검에서는 거의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에서도 이게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사유로 청구를 했는데 사안은 뭐 너무 중대하니까 이건 뭐 내란과 관련된 거니까 너무 중대하고 또 그 많은 그 참고인들을 그 조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도 뭐 이제 남은 거는 본인이 불체포 특권 포기했다고 했으니까 나가서 이제 저기 영장 실질 심사에 응하면 될 문제인데 저렇게 막 그 근조하고 상복 입고 저렇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저게. 근데 저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도 내란 정당이라는 거를 본인들 스스로가 지금 저기 유죄로 난다라면 인정하고 있는 꼴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윤석열만 유죄로 놔도 지금 내란 이원 정당 해산 심판 사유가 되는데 이건 원내대표까지 가면 이거는 뭐 거의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공범으로 같이 다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 적어도 방조범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다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렇게 결사항전하는 거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때 조서 열람에만 10시간 반을 썼다는 거잖아요. 추경호가요? 23시간 조사받고 그중에 조서 열람이 10시간 반.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좀 문턱에 와 있는 것 같은 위협감을 느낀 거 아닐까. 그래서 그렇죠. 조금이라도 불리한 거는 좀 뭔가 수정하고 빼고 그러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걸린 거 아닌가. 한덕수도 그렇게 싹 잡았댔는데 국회 나가 CCTV 봐요. CCTV 다 나왔잖아 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 특검에서 그래도 그 전 원내대표까지 하고 한 사람을 구속영장 신청하는 게 이렇게 간단치는 않을 거 아니에요. 판단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좀 속상했잖아. 왜 하필 시정연설 하기 그러니까 전날 쳐가지고 그렇게 막 우리가 국민의힘은 우리가 뭐 더불어민주당 시켜갖고 특검에서 뭐 한 거 아니냐 막 이러잖아 주장을. 이게 얼마나 특검 수사가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일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시정연설 끝나고 하면 얼마나 좋아.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막 해제되는 그런 저건데 정말 그냥 소신껏 하고 있는 그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특검에 대해서 그런 또 마타도어를 또 막 하더라고요. 하여튼 내란 동조는 이게 제가 뽑은 내란 동조는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정마비 이거는 정말 우리 윤석열 파면된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국가를 정상화시키고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에이펙도 그렇고 뭐 하는 것마다 성과를 내고 잘하고 있어서 국민들에 대한 평가들이 대단히 좋잖아요. 그런데 이 내란 정당 국민의힘의 당대표란 자는 이재명 대표 보고 전쟁을 선포해버리고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일 것이다.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하더라고. 끌어내려야 된다고. 마지막 시정연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거의 아니 어떻게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야 도대체. 아니 무슨 뭐 탄핵을 하겠다는 거예요. 뭘 하겠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이게 지금 말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희망을 볼 게 없으니까는 사실 내일이 대통령실 그 운영위원회 국감이거든요. 그렇죠. 김현지만 가지고 물건 울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채팅방에 최현일 이분 잘렸어요 이렇게 질문이 나와서 그러는데요. 죄송한데 최현일 의원님은 오늘도 국정감사가 있으셨고 내일도 운영위원회 국감이어서 사실 국민의힘의 마지막 희망이 운영위원회 국감이잖아요. 그 열심히 국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못 나오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최현일 의원님을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한 달 만에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셨네. 그래도 아까보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장동혁 대표는 정말 그러니까 이제 일부 구구 세력들의 지지를 의식을 해가지고 나가도 너무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리고 또 말을 그렇게 막 세게 해놓고 실제로 또 무슨 행동하는 건 뭐 별다른 행동도 없고. 네. 그때 저희 뭐 대통령님 만나러 가가지고는 또 공손하게 또 인사하시고 저희 당 대표님 그렇게 잘한다며. 악수 잘하시고 그러고 오셨잖아요. 웃으면서. 이게 지금 타이틀은 국정마비로 뽑았는데. 사실은 국정이 마비될 수가 없어. 마비시킬 만한 존재감이 없어요. 걔네들. 그리고 어제 이제 그 본회의장에 시정연설이 안 들어왔잖아요. 대통령께서 이제 초입에 좀 아쉽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언론에서는 또 반쪽짜리 뭐 쪼저는데 반쪽이라는 존재감이 없어요. 그 잘못된 표현들이고요. 그냥 있으나 마나한 그 존재들로 지금 왜냐하면은 스스로들이 그렇게 자기네들 무덤을 파고 있어요. 에이펙 성과 문제도 그렇고 뭐 다 모든 면에서 국민적 인식과 어떤 정세 판단이 너무나 무슨 딴 나라 세상 사람들처럼 안드로메다에 가 있어가지고는 도대체 무슨 인식에서 저런 그 판단들과 발언들을 하는지 국민들이 전혀 공감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뭐 거의 이제 지하로 내려가고 있는 수준이 지금 바닥을 치는 걸 넘어서 가지고 저는 거의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이제 허황된 망상에 빠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불법 계엄을 했어요. 뭘 해서 탄핵 사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고작 찾아낸 게 뭐냐면 재판 속개하라고 그 얘기만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재판 속개하라고. 네. 아니 그 우리가 사법개혁 얘기할 때 그렇게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든지 그런 대선 개입이나 뭐 지기현 재판부의 그 저 재판 지연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렇게 저 사법부 사법 독립을 흔든다고 그렇게 사법부 편을 들던 사람들이 법원의 결정으로 헌법 84조에 근거해서 재판 중지를 결정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그 불복하면서 재판은 속개하라고 그렇게 떠들어. 그러니까 결국은 대표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판사 하나라도 속개해라 막 그러니까 이러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것 같아. 재판을 속개하면 유죄 나와갖고 끌어내릴 수 있다.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것 같아. 자기네들끼리 망상에 빠져가지고. 뭐 판사 출신 아니에요? 판사 출신이니까 알면서 저러는 거니까 더 재판을 속개하라고 막 빌고 있고 또 그렇게 속개하면은 이재명은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다.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막 시나리오를 끝까지 아무 말 쓰잖아요. 대잔치구만. 진짜 아무 말 대잔치. 그런 식으로 막 자기네들 자기 체면에 빠져가지고 막 그냥 마구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 마비는 아닌데요. 민생 포기는 맞는 것 같아. 민생 포기도 이번에 아니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한 거 둘째치고 다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 그 예산안에 대해서 그 뭐 포퓰리즘이다 뭐 그러면서 그 AI 그 저기 예산으로 10조 1,000억 그 책정한 것도 그것도 막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국민성장펀드 그 150조 만들겠다 5년 동안 그것도 막 비판하더라고 두 개를 특히. 비판의 이유는 뭐예요? 내년 지방선거용이래요. 저 돈 풀기. 그런데 그거랑 저 지역사랑 상품권. 네네. 그거 저 1조 1,500억이죠. 그리고 그래서 내가 그걸 하나하나 내가 그 예산을 찾아봤더니. 이 국민성장펀드가 5년 동안 150조인데 예산은 1조만 들어가는 거예요. 1조로 마중물 넣고 민간 투자를 산업은행 75조, 민간 75조에서 그거 우리 정무위에서 통과시킨 거거든. 그 산업은행 75조 그 펀드 그 조성도 그것도 마중물인 거고 또 그 지역사랑 상품권도 24조 발행한다 이건데 실제 예산은 1조 1,500억이잖아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저 지자체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면 그 중에 이제 10% 할인해 주는 거에 대해서 5%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거라서 실제로는 24조의 효과는 있지만 1조 1,500억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의 지자체장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쪽 지자체장들이 성과가 너무 좋으니까 효과가 좋으니까 자꾸 본인들도 열심히 또 예산 늘려달라고 계속 주장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아까 에이펙 때 왔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똑같은 심보지. 또 자기 지역 가서는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따냈다고 또 그렇게 갖다 붙일 사람들 아니에요? 딱 보면 그 뭐지? 주진우 의원인가요? 그 해수부 부산 이전 환영 현수막 최근에 다시 걸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비판하고 그리고 더욱 기가 막힌 거는 그 김문수 후보 공약이 AI 3대 강국이었더라고. 그리고 GPU 10만 장 확보도 있었더라고요. 10만 장 확보도 있었고 네. 또 그다음에 민관 그 합동 그 펀드 조성 100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 누가 그러더라고. 이번에 사실은 저 이재명 대통령의 그 시정연설 들으면 다 본인들이 옛날에 공약했던 내용들이 다 대부분 다 거의 다 중복돼 가지고 비판할 것도 없을 거라고 안 들어서 저런다고 막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 아 이거 현수막 건 거는 곽규택이군요. 곽규택. 네. 결국 내란 동조 국정마비 민생 포기 정당이지. 그러니까 이런 정당은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지금 볼 수가 없어. 정상적인 정당으로서 기능이 완전히 상실돼 있어서 결국 우리 그 전 법률위원장 하셨던 이용우 의원께서 빨리 이거 정당 예산 심판서 요새 좀 한동안 고발 안 하셨으니까 좀 여유 있으시잖아요. 국회에서 법무부에서 해야 될 일이다. 네, 써가지고 법무부에 전달하세요. 법을 개정하면 되잖아. 이렇게 국회에서 할 수 있도록. 아니 그걸 유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저희 자연스럽게 내란 정당 해산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쳐 보유 하고 싶은데 뭔가 누군가가 해주길 바라는데 나가기는 좀 힘든. 자꾸 안 하니까 막 자꾸 유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될지 진짜 국민의힘의 끝은 어디인가. 예, 저희가 좀 올해 말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용 의원님, 저희 마지막 발제 네. 2025 국정감사 결산 네. 한번 해볼까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인데 사실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라기보다는 그죠? 그렇죠. 전 정부에 대한 그렇죠. 특히 이제 윤 정부 3년의 어떤 폭정과 이 만행들을 좀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그 확인하는 어떤 그런 자리로서의 국정감사였고 그래서 실제로 하다 보면은 느낌이 우리가 야당 어떤 포스로 좀 국감에 임했던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그 여전히 좀 그런 야당으로서의 면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내용도 그렇거니와 의지들이 안 보이더라고. 우리 기후 의지는 항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달라지지가 않았어. 그렇죠. 그래서 전혀. 뭐 일단 기본적으로 국감을 막 굉장히 전투적으로 끝까지 해보겠다라는 그 태세가 빨리 아니야. 집에 가려고 해. 빨리 또 해? 막 이런 느낌? 질의를 또 해야 된다고 막. 그런 느낌이고 내용적으로도 뭔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도 했겠지만은 트집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윤 정부의 어떤 실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파헤치고 지적하고 했었던 부분이 있고 저는 새로운 이제 그 상임위 재편이 있었잖아요. 기존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산자위에 있었던 에너지 파트가 넘어와 가지고 기후 에너지 환경 노동위원회로 처음 맞이하는 국감이었는데 에너지 파트 기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한국전력을 포함해서 21개 공공기관이 넘어왔고 공기업들도 많고. 네. 힘 있는 상임위가 됐네 이제. 파워가 좀 네. 원래 힘 후원고 쓰셨지만 많이 더 힘이 세진. 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번 국감에서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인데 기후 노동이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이번 국감에서 기후 노동위원회 쿠팡 맞아. 문지석 검사. 네. 쿠팡.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규정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기존의 그 취업 규칙 규정을 그 쿠팡이 임의적으로 변경을 해요. 어떻게? 퇴직금을 안 주는 방향으로. 얼마나 찌질합니까? 가장 열악하고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조차도 안 주려고 그 일방적으로 이제 불이익하게 변경해가지고 그렇게 걸려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형사 사건이화 됐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그 노동청과 검찰을 거쳐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처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라는 사건으로 또 이제 비화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 담당했던 문지석 검사를 이제 불러가지고 국정감사장에서 우리 김주영 간사님이 작년 국감 때부터 제기했던 문제거든요. 아, 작년 국감에도.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문제를 계속 천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지석 검사하고도 이렇게 소통이 된 거예요. 계속 그 진실 찾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제 조금씩 소통이 되다가 결국은 대검에다가 진정한 사안까지도 이제 공유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슈화되고 국감장에서 다시 불러가지고 얘기하면서 펑펑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압에 시달린 그 감정들이 복받쳐가지고 막 했는데 결국 그날 국감장에서 쿠팡 대표가 쿠팡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CFS인데 그 대표가 원상회복 하겠다. 그 규정 불이익하게 변경한 거 원상회복 하겠다 했고 실제로 11월 1일자로 원상회복 조치가 됐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상설 특검을 하기로 했어요. 그 외압과 또 하나의 쟁점이 뭐냐면은 수사 과정의 압수수색 이런 그 내용들이 사전에 그쪽으로 넘어가요. 공유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커넥션이 이래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상설 특검을 하기로 해서 추가적인 진실이 이제 좀 드러나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번 저희 기후노동에서는 좀 주목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고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에너지 분야가 이제 처음으로 넘어왔다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했지만 제가 에너지 파트와 관련해서 한전 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치열하게 파이팅을 한번 했고요. 그래서 그 지점이 저로서는 이번에 조금 기억에 남는 국감 내용이고 우리 두 분도 각자 상임위 또는 포함해서 뭐 좀 인상적인 국감 소식 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문지석 검사가 폭로한 거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이제 그 사람 괴롭힌 게 그 어미준 검사잖아요. 부천지청장 했던. 네, 검사장이죠. 네. 우리 정무위 건에도 그 어미준이 관련된 게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지석 검사하고 엄미준 청장 간에 통화했던 녹취록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엄미준 청장한테 막 애압을 행사해가지고 홍철호 정무수석 있죠. 홍철호 정무수석이 공선법으로 고발이 돼 있었는데 그거를 빨리 이제 처리하라고 그래서 총선 전에 한 번도 소환 조사도 안 하고 무혐의 처리해버려요. 그 서로 그거를 문지석 검사랑 어미준이 통화하는데 거기에서 어미준이가 내가 이렇게 막 그 위에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막 하고 있다라는 게 거기 녹취록에 나온 거야. 그래서 그것까지도 알려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홍철호가 굽네 치킨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네. 굽네 치킨. 그렇죠. 내가 그래서 굽네 치킨을 작년 국감 때부터 계속 공정위를 상대로 해서 왜 굽네 치킨이 일감 몰아주기 하고 갑질행위 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고발이 당했는데 왜 조사 안 하느냐 계속 내가 다그쳤거든. 근데도 계속 그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안 했어요. 봤더니 퍼즐이 여기 딱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거지. 이것도 누군가가 정무수석 하면은 실세 아닙니까? 거기 이제 공정위에서 조사 못하게 누군가가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공정위원장 이제 주병기 위원장으로 바뀌어 있는데 요 외압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내부 진상조사하고 당장 그 고발된 거에 대해서 그 저 조사해서 결과 그 보고해라 이렇게 했더니 두 개 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요것도 문지석 검사 그거랑 쿠팡이랑 연관된 게 있어 갑자기 생각나서 내가 한 가지 얘기했고. 녹취록 그런 거는 어디서 나오는 이 거예요? 전화가 자동 녹음되는 그렇죠. 기능이 근데 있어요. 아무튼 그거를 누군가가 그러면 의원실로 제보를 한 거예요? 아니 그 언론에 났어요. 언론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알려줬겠죠. 그거에 대해서. 그 엄미준 검사가 아주 나쁜 짓 많이 했잖아. 친윤 검사 중에 옛날에 그 한명숙 전 총리의 모의징 사건도 그 담당 검사가 그 엄미준이었잖아요. 엄미준이 나쁜 짓을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요 쿠팡 그 수사 외야권하고 감봉권 띠지 분실 사건도 같이 묶어서 상설특검 지금 이제 하기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었고 근데 그다음에 이제 박지혜 의원 저희는 뭐 산자중기비 에너지 정책을 기후 노동위로 넘겨줘가지고 뺏겼어. 저희가 사실 환누이로 가면 되잖아요. 왔어요. 네, 저는 이제 갔어? 왔어요. 네, 그래? 네, 시한부긴 한데 갔습니다. 이거 국감 한 달 동안 국감 끝나고 한 달 동안 끝나고. 지금 갔다 오기로 했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에너지 그런 게 다 정책이 있어. 갔다 오는 게 있어. 그러게요. 그런 일이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에너지 정책이 넘어가는 지금 바람에 우리 상임이에요.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국감을 했는데요. 근데 지난 정부의 실정이니까 산자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대왕고래. 대왕고래. 네, 그다음에 대왕고래. 웨스팅하우스. 웨스팅하우스 크게 저거 했잖아. 네, 종신 노예 협정. 우리가 맞아. 종신 매국 참, 협정이다. 뭐 노예 계약이다 이런 얘기 쓰면은 또 그게 무슨 종신 노예 계약이냐 이러면서 그거 가지고 막 저희가 여야가 싸우기도 했는데요. 진짜 별짓을 다 한 조건이에요. 정말. 그러니까요. 사실 뭐 석유 난다고 그 짓을 하려고. 빠르게 대왕고래 프로젝트.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사실 좀 원전 마피아라고 불리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 세력들이 좀 힘을 쓴 게 아닌가 싶고 과거에 이제 우리가 중동의 바라카 원전 이명박 때 수출할 때도 유사하게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 지급하고 용역 뭐 좀 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게 원자력 기술이 사실은 좀 우리나라가 발전해 있지만 좀 미국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미국이 어쨌든 핵의 평화적인 이용까지만 허용을 하고 있는데도 또 자기네 그 원자력 발전소 기술이 그 원천이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된 것들은 너희가 뭐 계속 이렇게 로열티를 줘야 된다. 그 좀 약간 저희를 미국의 그 소나기 안에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그렇죠. 있어가지고, 근데 과거에는 그거를 좀 그 최소화하는 그런 로열티 계약으로 해결을 했는데 이번에는 체코 원전을 하면서 사실은 좀 우리가 기술 독립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쟁까지 갔었고, 그래서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는데 법무법인들은 이걸 끝까지 가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는 확률이 높다고 자문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웨스팅하우스랑 밀실 협정을 맺어가지고 로열티도 주고 용역 계약도 주고 한 기당 1조 원가량이
거기에 집을 댈 수밖에 없게 지금 판을 깔아놨고 그게 50년 동안 유효하고 계속 갱신할 수 있고 또 SMR은 전혀 상관도 없는데 소형 모듈형 원자로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수출하려고 하면 그 웨스팅하우스에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전혀 쓰지 않았다. 이걸 검토를 받고 수출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그 웨스팅하우스와 협정을 체결한 것 때문에 그간 많이 문제가 됐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쨌든 이번에 최종적으로 좀 털어보고자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사실 체코 원전이 걸려 있어가지고 이걸 무효화하거나 재협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지금 좀 관세 협상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앞으로 조금씩 고쳐가더라도 이 계약 체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한수원 사장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좀 문책하려고 했고, 대왕고래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사실들도 있었는데, 그 원래 5번 시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세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꼭 5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돈 더 많이 주려고 그러겠지. 뭐 그러니까요. 뭐 확률이 20% 정도 된다 평균 내면 뭐 이런 정도니까 5번은 뚫어봐야 되지 않겠냐. 약간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철저하게 파헤쳤고 그 감사를 진행을 하기로 이제 대왕고래 사업 같은 경우는 예, 그 추진 경위 의결했어요. 의결을 해야 됩니다. 감사. 산업부가 청구했어요. 예. 감사원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요? 청구한 건 아니고. 잘했네. 감사원 감사 의결한 게 되게 많아요. 우리 독립기념관 그 김영석도 그 친일 사관 때문에 막 문제되는데 거기도 감사원에서 감사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뭐 하냐고 다 망가졌는데. 그러니까. 그 뭐 결과 뻔하지 뭐. 어? 아 이미 망가졌다고? 아니 그 감사원에서 여기 이거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든지 또는 독립기념관의 사유와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해갖고 결과 나오면 뭐하냐고 이미 다 망가졌는데. 이미 망가진 것들이 너무 망가뜨려놨잖아요. 대왕고래도 이미 1,000억을 썼고 석유공사는 지금 자본 잠식 상태거든요. 네. 그 진짜 윤석열 말 한마디에 뭐 석유난다 뭐 그러면서 국민들 진짜 속을 거라고. 네. 나 그때 지금 기억나는 게 그 KBS 이게 그때 방송을 나가면 그 주제가 그거였어요 항상. 그럼 국민의힘 의원이 나와가지고 막 이제 나고 난리치죠. 우리가 막 뭐라고 반론을 피면 뭐라 그랬냐면 석유가 안 나길 바라시는 겁니까? 막 이랬어. 맞아. 아니 우리가 철저히 검증해가지고 절차대로 진행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대통령이 끼어가지고 거기 광을 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그냥 석유공사는 그동안 계속 해오던 사업이었고 한번 뚫어본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판단을 해서 어떤 업체가 이 사업을 계속 할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천천히 하면 되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그 체코에서 돌아오는 산업부 장관한테 전화한 거예요. 이런 게 좋은 거 있다며 와서 보고해라. 그런 다음에 보고 받은 다음에 좋은데 그래서 바로 다음 날 본인이 직접 1호 브리핑 한다면서 했잖아요. 근데 그때가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칠 때 막 20% 뚫을까 말까 내려가면서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선을 분산시키고. 네, 전형적으로 보여주기식 행동을 한 건데 뭐 그래서 약간 그때 20% 뚫고 내려가는 거는 좀 막았어요. 네, 그랬는데 그 후가가 이게 결국에는 이제 잘못된 사업 진행, 예산 낭비 뭐 이런 걸로 이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까운 그런 사건입니다. 에너지 파트와 관련해서 아까 한전 사장을 강하게 질타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슨 사안이었냐면은 한전에 보면은요 우리나라 65개 도서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은 자체 발전이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럼 섬에 조그마한 발전소를 하나 이제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발전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주민들한테 공급하는데 그 주로 섬 주민분들이 거기서 이제 일을 해요.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한전의 직고용이 아니고 위탁 업체 소속의 이제 그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고용 구조가 위탁 업체 소속인데 실제 모든 일의 대부분은 한전이 지휘 감독을 해요. 업무 지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불법 파견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이분들이 다 이겼어. 결국 그럼 어떻게 되냐? 한전이 직접 고용해야 되거든요. 1심에서 이겼는데 1심에서 이제 이긴 거에 대해서 한전이 이제 항소를 했어요. 그래 이제 20년에 소송해서 3년 만에 1심 이겼는데 또 소송해가지고 2심이 지금 2년
넘었어요. 근데 이제 12월 18일 날 이제 2심 결과가 나오는데 저는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결과가 1심 유지가 되면은 직접 보용해라. 상고심 그만 좀 가고 공공기관이 자기 돈도 아니면서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피 말릴 거냐. 그 사람들은 이미 다 길바닥에 나앉았거든요. 가족들도 피폐해지고 그 별거 상태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고 우울증 걸린 사람도 많고 심지어 작년에 한 분이 또 돌아가셨고 이런 상황으로 사람들을 내몰 게 아니고 당신이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다. 이거는 불법하게 범죄거든요. 형사처벌 대상이고. 근데 이거를 그 사람들이 대상자가 191명이에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최근래에 있었던 가장 심각한 집단해고이자 불법 파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은 안 하고 결과 나오면 판단하겠다. 계속 그 답변을 일관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하고 자시고 1심 유지되면은 상고는 그만하고 1심, 2심에서 졌는데 상고심에서 뒤집어지는 확률은 1%도 안 되니까 그만 좀 해라라고 해서 계속 뚱가지 같은 얘기하길래 그 정도 하면 됐잖아요. 막 이러면서 제가 막 또 세게 하셨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당 같다니까 유통. 우리 정무위도 우리가 더 세게 해요. 결국은 에너지 얘기한 줄 알았더니 결국은 고용 노동이었어. 불법 파견 노동이었어. 그것도 그렇고 중소 납품업체하고의 분쟁도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엄청 질타하고 아무튼 김동철 사장 저 때문에 이번에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바뀌면서 21개 공공기관들 다 노동 문제는 다 거의 뭐 작살날 것 같네. 근데 사실 거기서 산재도 많고 석탄발전소 김용균 한전 노동자 KPS도 제가 다 거기네. 네, 불파에 중대재해 네,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 이제 끝났잖아요. 이렇게 물론 겸임 상임위는 아직 우리 최 의원님처럼 하는 분들도 계신데 국정감사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 피감기관이든 민간이든 어떤 단체든 그 순간만 모면하고 하려고 하는 행태들이 너무 눈에 보이더라. 맞아요. 네.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7분, 5분, 3분이잖아요. 너무 진짜 어이가 없어요. 그 시간만 버티면 된다라는 인상이 너무 강한 것들이 많아서 국정감사 후속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맞아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아까 뭐 예를 들면 감사원 감사를 해야 된다거나 또 위증 또는 불출석, 뭐 자료 허위 제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발 조치라든지 또는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들이 후속적으로 제대로 이행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엄중하게 챙기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의원님이 국회 청문회 강화법을 일단 발의를 했고요. 청문회를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국회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 청문회 강화법을 발의했고 저는 국정감사의 후속 조치들도 그렇게 좀 실효적으로 해나가는 그래서 국정감사가 10월 한 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챙겨나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부처나 기관한테 분명하게 좀 시그널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그 불법 파견 문제도 저희 작년에도 저희 상임위에서 국감할 때 했었는데 네. 전혀 그 해결이 상태입니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기후 노동위로 왔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된다. 내가 분명하게 얘기했죠. 우리 그 국감 얘기하니까 요즘 되게 핫한 그 이슈가 하나 있잖아요. 그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가 요새 막 그 학생들 막 사고 많이 나고 맞아요. 막 그래가지고. 근데 안타깝게 그 어머니가 아이랑 네. 손잡고 나오다가 인천 아니었나요? 네, 인천에서 30대 아이가 이제 부딪힌 거 부딪혀가지고 맞다가 어머니가 지금 중태에 빠졌었는데 다행히 이제 많이 회복됐다라고 하는데 회복되셨대요? 그런 사고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전동 킥보드가 그게 보니까 아직 PM 기본법이라 해서 이 전동 킥보드가 이제 그 운행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 안전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두 개가 이제 같이 문제가 같이 해결돼야 되는데 이 PM 기본법이 아직 제정이 안 돼가지고 사각지대에 많이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전동 킥보드를 탈 때 있잖아요. 그 면허증 운전면허가 전동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전동 면허가 없는데 이거를 이제 타게 되면 그 전동 킥보드 업체 있죠. 거긴 책임이 없어. 이
이제 무면허로 그 전동 킥보드 탄 본인이 사람만 책임.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동 킥보드 업체 중에서 더스윙이라는 내가 이번 국감에서 계속 다뤘는데 그 방송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더스윙이라는 업체만 이 다른 그 업체들은 그 이제 면허가 없을 경우는 탈 수 없도록 웹에다 그런 기능을 넣어갖고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그 전동기 면허가 없다 하더라도 그냥 그 창을 닫아버리면 그냥 진행이 돼요? 진행되게끔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불법은 아닌데 편법을 쓴 거죠. 대단히 그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주로 어린아이들하고 학생들이 이 더스윙의 전동 킥보드를 많이 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사고도 여기서 가장 많이 났고 그 뭐 이렇게 주정차 위반이나 이런 것들 건수도 여기가 제일 많은데 다 학생들인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전동 킥보드 업체가 더스윙이라는 업체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업주들을 모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실제로는 가맹점 체결을 하지 않고 파트너라는 이름으로 편법적으로 또 이렇게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법 위반이에요, 전부 다. 실질적으로 가맹점의 요건이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제 갑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사고가 나거나 뭐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모든 책임은 다 그 파트너들이 지는 거로 이렇게 해놓고 수익은 다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구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정감사에서 세게 질타를 했었는데 그 더스윙의 그 대표도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외국으로 또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그것도 이제 우리가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한 날 이후에 비행기표를 끊어갖고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감 그 참석 안 하기를 한 게 너무나 명확한 거라서 이제 여야 이제 저거에서 이제 고발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요 문제도 상당히 지금 뭐 그 각종 그 언론에서 지금도 많이 핫하게 많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전동 킥보드 문제. 그래서 피행기본법 제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당에서 이제 그 국토위 간사인 복귀학 의원이 대표 발의해가지고 저도 공동 발의했는데 그거 지금 빨리 제정하게 여야가 지금 공이 다 그거는 이제 공감하고 있는 법이라서 처리될 것 같더라고요. 그 업체 더스윙이 그 중기부에서 벤처 육성하는데 맞아요. 유니콘 기업으로 윤석열 때 지원했던 기업이더라고요. 50억 보증을 해줬어요. 유니콘 기업이라 해서. 그래서 내가 그것도 공정거래위원장한테 당장 조사해서 취소시키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유니콘 기업이냐.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면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살펴보기로까지 했는데. 근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 이슈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 윤석열 정부 때는 도대체가 뭔 짓을 얼마나 했는지를 파도 끝이 없죠. 즉흥적으로 뭐 자기. 그러니까 뭐 이런 그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을 예상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실 생명과 안전에 그 닿는 부분이라서 그런 거는 걸러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뭐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지고 3명이서 했는데도 9시가 금방 됐네요. 지금 동접자 몇 명? 동접자는 한때 400명 근처까지 갔었는데 네, 지금 330분이 여기 고맙습니다. 네. 댓글 보니까 오늘 발언 퍼센테이지가 퍼센테이지를 계산해가지고 박지혜 35, 내가 45, 김영정 45. 이용우 25라고 이용우 의원 더 많이 얘기하래 빨리. 아니 수수님 이제 발언 퍼센테이지도 계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그 항상 많이 시청하시는 분인데. 네. 제 2배 발언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상하게 내가 막 두 분이 얘기를 잘 안 해가지고. 아니요, 김현정 의원님 원래 많이 하세요. 부대변인부터 성장해온 그 구력으로 지금. 그러니까, 네. 그건 아니고. 저희 그리고 또 센터잖아요, 센터. 아니 두 분이 얘기하는 게 자꾸 내가 연결된 거를 얘기하는 바람에. 모든 것과 연결돼 있는 김현정 의원님을 머릿속에 많이 들어 계셔가지고 그래. 네, 오늘은 그러면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최현일 의원님과 함께 완전체로. 네, 부디 완전체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조선 박사 고생했습니다.